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12월 들어 가장 지수 탄력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2,510선을, 코스닥은 830선을 다시금 회복을 했는데요. 오후에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이 특히 투자 심리 개선에 크게 영향을 준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섹터들이 반등에 나선 가운데 구글 AI 제미나이 효과에 AI 관련주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죠. 네,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HBM AI 챗봇 그리고 AI 로봇까지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률 상위 종목을 차지하며 강한 에너지를 형성했습니다. AI 훈풍이 강하게 불어온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2023년 개묘년에는 2차 전지 토끼가 가장 높이 뛰어 올랐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에도 2차 전지가 다시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2024년 2차 전지 흐림 위기일까 기회일까를 표현을 한 표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4년 산업 기상도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요. 제약바이오 맑음으로 매우 좋다고 전망을 했고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은 구름이 조금 낀 좋은 날씨로 예상을 했습니다. 반면 2차 전지와 석유화학, 철강은 구름이 어렵다고 전망을 했는데 2차 전지 흐림 전망에 대해서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등이 결합이 돼서 전기차 수요가 둔화할 것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포드와 GM 등 완성차 업체들이 최근 전기차 투자 계획은 철회 또는 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 흐름이 어땠나요? 네, 2차 전지주의 대장인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가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IRA 외국 우려 기업 세부안 발표의 수혜주로 떠오른 전해 그리고 분리막 업체죠. 엔캠과 WCP도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2차 전지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제미나이 챗 GPT 압도입니다. 구글이 차세대 인공지능 거대 언어 모델 제미나이를 전격 공개하면서 AI 열풍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제미나이는 단순한 이미지 보기를 넘어 사물의 속성까지 파악을 해서 추론까지 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AI 등장에 관련주들 크게 들썩인 하루였죠. 네, 제주 반도체와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등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의 대장주였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이수페타시스 등 HBM 관련주와 마음 AI 등 AI 챗봇 관련주들도 일제 오름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AI 관련주,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 SDI와 에코프로 머티, 제주반도체,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2차 전지 흐림, 위기인가 기회인가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산업 기상도를 발표를 하면서 2차 전지 분야는 지금 흐림으로 전망을 했는데 주 원인을 들여다보니까 전기차 수요 둔화 구간으로 꼽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대중화 이전에 일시적으로 수요 둔화 현상을 나타내는 캐즘 구간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전기차 수요 성장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이성희 이사께 먼저 들어볼까요? 먼저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그 현상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현상까지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함께 전기차 차량 전체적으로 내년에 한 1,750만 대에서 1,800만 대 정도의 판매를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보다는 한 성장이 둔화된다는 점을 내비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고금리라든지 그다음에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가 투자를 미루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유럽연합 같은 경우가 과거에 현대기아차가 전기차탄을 출시를 하고 탄소 제로 정책을 내세우면서 여기에 좀 정책 같은 경우를 타이트하게 한번 내세웠었어요. 그런 상황 안에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점유율이 올라간 상황이 있었는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한 40%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보다 파이가 큰 측면에서 이 정도로 예상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멀게는 2035년부터는 이제 각 국가에서 하이브리드 차 판매 금지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 측면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정책적인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는 주가 측면 같은 경우가 선행하는 점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은 큰 의미가 없고 되려 주가는 이제 하락 좀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좀 선행해서 주가 반등은 빠를 수 있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지금 뭐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보면은 메탈 가격 하락이나 중국의 공급 과잉 등으로 배터리 가격의 하락에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전기차 수요 확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배터리 가격 하락하는 게 셀이라던가 2차 전지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세요, 부장님? 그 배터리 가격 하락이 사실의 요인은 광물 가격 하락이라든가 그리고 사실 이제 규모의 경제에 따른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광물 가격이 지금보다 더 낮았을 때도 배터리 가격이 훨씬 비쌌습니다. 이게 이제 구매 경제가 되면서 원가 절감도 됐는데 최근에 이제 하락은 광물 가격 하락이 분명히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그 셀이나 소재 업체한테는 판가가 인하되니까 당연히 악재겠죠. 하지만 이런 그 배터리 가격의 하락은 전기차의 대중화 속도를 더 가속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수요 증가로 인한 더 호재가 더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요 둔화란 말 자체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둔화란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수요 증가 속도의 둔화입니다. 실제로 이제 GE의 그 CEO가 수요가 둔화되는 것이 아닌 수요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것이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네.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익성도 충분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GM이라든가 스텔란티스, 리비안 이런 그런 OEM 업체들이 내년도 다 신차 사이클에 들어가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AMP 그 IRA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이제 구매 시점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완성차 입장에서는 사후에 정산 받는 것보다는 구매 시점에 보조금을 받는 시점에서 신차를 내놓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배터리 가격이 좀 더 떨어질 것을 기다리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미자동차 노조 파업을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지금 그 신차 출시를 미루면서 배터리 가격 싸게 공급받고 네. 또 이제 판매를 더 한 번에 더 판매를 증진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년 그 1월부터 이제 미국 전기차 구매 시에 이제 세액 공제를 미리 받는데 전미 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협의 사항이 앞으로 네. 전기차 판매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그 전기차 생산을 더 늘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또 도요타 같은 경우가 북미 전기차 배터리 공장 투자를 약 10조 원의 증액을 했고 또 GM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에 투자를 더 많이 늘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요 둔화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북미 진출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이 아래법이라든가 시아래법 시행으로 인해서 중국 일정 좀 배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 대한 진출이 더 가속화되고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고 미국 내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마켓 셰어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의 또 전반적인 뷰를 좀 여쭤보겠는데 최근에 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가 지금 뜨거운 감자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정부가 현행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반대 여론도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내 좀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고 계세요, 부장님? 당연한 거 하고요. 최근에 조금 일부 이제 2차전 종목들이 기대와 달리 올라가지 못한 이유도 저 양도세 문제가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고 네. 오늘 이제 그 다음 주에 한 10억에서 30억 정도로 상향 유력하다 뉴스 나오면서 올라간 것도 네. 그대로 반영한다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실제로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아직 양도세가 해결 안 된 계좌가 상당히 있는데 저 정도면은 거의 다 해결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30억 정도면. 매도 나갈 계좌가 거의 다 90% 이상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2차 전지 쪽에서는 굉장히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거랑 이제 추가적으로 뭐 공매도 그 이슈만 제도만 잘 개선된다고 하면은 네. 2차 전지 쪽에서는 가장 큰 호재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어떤 사인을 주셨을지 대표적으로 삼성 SDI와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분의 사인을 보니까 삼성 SDI는 두 분 다 고사인이 나왔고 에코프로 머티에는 이청환 부장께서는 지금 스탑 신호를 켜주셨어요. 자, 삼성 SDI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반등세 이어가면서 다시 위로 좀 방향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1.4% 상승에 그쳤습니다. 자, 이사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보통 그냥 밸류에이션을 대입을 해봤습니다. 시장 상황이 지금은 전체적으로 밴드 하단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가 반등이 빠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판가락 부분이 제거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 복원력은 빠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예상 영업이익은 2조 3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또 주가 수익 비율 자체가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비용단을 감안을 해보면 여기에서 상승 여력은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 나오는 구간이기에 저는 고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창환 부장께서도 고 사인을 주셨는데 삼성 SDI가 그 전고체 배터리 사업화 추진팀 신설을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행보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년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4680 원통형의 강점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강점들이 이제 시장 파이가 조금 둔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차별화된 성장 모멘텀 유지를 해 나갈 수 있을까요? 뭐 같은 말복드리는데요. 그 시장 파이 둔화는 말이 안 되는 거고 탄력만 둔화되는 거지 속도에 대한 방향은 증가 똑같다. 속도의 네. 둔화인 거고요. 그 4680이 아니라 4682로 가야 됩니다. 이제 4680이라든가 4695 이런 식으로 이제 그 46에 들어가는 원통 배터리를 동사가 이제 3분기부터 라인을 가동하고 있고 지금 4분기에 이제 고객사 향으로도 샘플이 지금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향후에 뭐 테슬라 쪽도 좀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 GM과 BMW 쪽으로 이게 좀 소주가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관련된 같이 그 소재 기업들도 같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이슈가 내년에 스텔란티스가 신차를 한 10종 정도 공개할 예정인데 이게 뭐 당연히 그 삼성 SDI가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북미양 쪽으로 지금 리비안 쪽의 매출 비중이 동사가 좀 높은 편인데 리비안의 그 R1 그 판매 비중이 올해 한 43%, 내년에 그 올해 한 43에서 내년에 55%, 57%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삼성 SDI 주요 고객들의 그 좀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들이 지금 판매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유럽 쪽도 BMW랑 아우디 쪽으로도 판매가 수요가 좀 꾸준하게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또 내년에까지는 아직 AMPC를 못 받기 때문에 네. 그 다른 업체들보다도 좀 이익의 어떤 변동성이 좀 적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도 좀 싸다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삼성 SDI를 좀 오늘 좀 좋게 보는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오늘 그 10조의 규모의 그 자본 준비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변경한다 그랬거든요. 요게 SDI가 지분이 15.2% 있기 때문에 대략 1조 정도 추가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좀 호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밸류에이션 뭐 싸다고 막 그렇게들 많이들 그 기관 쪽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바닥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지금 이제 삼성 SDI 매력적으로 보시는데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최근에 또 전도체 관련주들의 탄력도가 아주 좀 좋잖아요. 이런 전고체 소재주들은 어떤 모멘텀을 기준으로 종목을 좀 선별을 하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이사님? 그러니까 2017년에 삼성 SDI가 얘기를 했던 거는 2023년에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기가 됐죠. 왜냐하면 수율이 맞춰지지 않고 단가가 지금은 그 전기차에 적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선도업체 같은 경우 도레이 같은 경우가 2017년 기준으로 2023년 동일하게 개발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2027년으로 미뤄져 있는 단계입니다. 삼성 SDI로 돌아와 보면 2025년에 지금 초도 물량 같은 경우를 출시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여기에서 단가 같은 경우가 반 이상으로 낮아지지 않고 수율 같은 경우가 한 3배 정도 잡히지 않으면 상용화가 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주가 반응은 좀 다를 수 있는데 황산 니켈과 관련된 부분, 이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반응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주도적으로 편입하기에는 적어도 초도 물량이 나오는 걸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주가 반응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상용화, 대량 생산하기에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삼성 SDI를 지금 이제 두 분 다 지금 좋은 자리다라고 보고는 계시지만 사실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11월 저점 탈출 흐름에 뭐 이제는 좀 가나 좀 기대를 걸었다가 제자리 걸음인 주가에 좀 한숨이 좀 크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러면 SDI 같은 경우는 보통 좀 장기 성향의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셨을 텐데 뭐 시간과 기회 비용을 좀 생각을 했을 때도 홀딩을 하는 게 좀 맞을지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손절을 잘 못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뭐 가져가시면 뭐 수익 전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대체로 증권사지 목표가가 뭐 거의 70만 원 전후에서 형성이 돼 있고 80만 원까지도 있기 때문에 뭐 가져가면 될 거라 보는데 다만 이제 반등의 속도는 셀보다는 소재 업체들이 더 클 것이고 그리고 지금보다 상승 여력은 또 소재 업체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셀은 소재로 교체하신 게 향후의 수익성을 봤을 때는 더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고 손절하기 어렵다면 보유하셔도 무방하고요. 투자 성향에 네, 따라서. 반등 목표가는 70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에코프로 머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만 원 선 터치 후에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듯지만 오늘 또 이렇게 대주주 30억 또 소식 나오면서 장 마감으로 가면서 탄력을 더 키웠습니다. 오늘도 5.8%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부장님께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에는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잖아요. 네. 지금 주주분들이 귀를 쫑긋 기울이실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일까요? 제가 그 적정 시가총 10조 제시를 한 바가 있기 그쵸. 때문에 거의 또 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9조 다시 또 넘어간 상태라서 뭐 추가 올라가면은 대략 뭐 15만 원 정도 거기서는 그냥 차이 의견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보다 더 상승 여력이 높은 다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네. 만약에 에코프로 그룹 쪽 선호하시면은 에코프로 머티를 차익을 해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쪽으로 가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좋을 것 같다. 다만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이슈가 코스피 200에 특립 편입 되냐, 요게 좀 이슈가 있고요. 네. 지금 시총을 유지하게 되면은 편입이 가능한데 아직 지금 특립 편입 얘기에 대한 발표가 없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데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약간 저기 있습니다. 약간 루머가 뭐가 있냐면은 뭐 코인 세력이 들었다 이런 좀 루머도 있거든요. 어저께 거의 장중에 마이너스 8%인가 빠졌다가 네. 플러스로 올리는 거 보고서 정말 큰 세력이 들어왔구나라는 좀 느꼈는데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지만은 적정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실적을 반영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봤을 때는 이걸 차익을 해서 다른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좀 낫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지금 뭐 36,200원 공모가 비싸다고 공모 청약 안 한 기관들이 70%가 넘다고 하는데 뭐 그건 지금 투신도 사고 있고 연기금도 사고 있고 사모펀드 사고 있는데 36,000원 비싸지만 12만 13만 원 사는 기관들한테 지금 물량 잘 넘겨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적으로는 지금 굳이 에코프로 머티보다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그 에코프로 BM 수조설을 한번 이제 장중에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또 이런 이제 루머가 돌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사님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이성 이사께서는 지금 고해도 되는 이유가 이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앞에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특례 편입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게 특례 편입이 이루어지면 기존에는 뭐 공매도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었는데 역으로 여기에서는 편입 확정 그다음에 실제 편입 기일을 놓고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뭐 편입의 확정 부분 뭐 이 기간까지는 추가로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고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은 단기적으로 수급의 힘을 좀 받아보자. 자, 에코프로 머티가 2027년에 세계 하이니켈 전구체 기업 5위 도약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뭐 핵심 과제라고 하면은 외부 매출 비중의 확대라고 하던데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외부 매출 비중이 3%에 그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뭐 경쟁력이라던가 성장 스토리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그려봐야 될까요, 부장님? 27년도 21만 톤이고 외부 판매는 50%까지 목표를 한다고 회사에서 밝혔고요. 네.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그 원재료 활용 그 RMP 공정부터 그 전구체 생산이라는 CMP 공정까지 이게 포괄하는 그 완전한 그 하이니켈 전구체 생산 체제를 구축을 했고 이를 통해서 그 광물 시세보다 20%가 저렴한 원가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또 생산 능력도 타사 대비해서 3년 이상의 기술이 좀 앞서 있기 때문에 뭐 네. 경쟁력은 최고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밸류에이션이 조금 지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동사가 주력을 하고 있는 NCM 하이니켈 전구체는 2027년까지 연평균 54%의 성장이 54%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LFP 배터리에 그 들어가는 양극재 같은 경우 그 전구체 같은 경우는 평균 12.5% 정도 성장이 예상되니까 이쪽이 굉장히 성장이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비중국권 1위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는 우회
정도로 되는데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 경쟁력과 어쨌든 기술력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망은 좋으나 단기 이제 지금 수급 이벤트가 14일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가져가신다면은 한 14일 정도까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지금 또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이 4시 넘어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한 4분 정도 전에 3분 정도 전에 이제 기사가 떴는데 우선은 지금 이사님께서 언급을 하신 이제 그 수급 부분에 지금 힘을 확실하게 좀 받을 수가 있게 됐고 그렇다면은 지금 자리에서 가격적인 전략을 논해봐야 될 텐데 이사님 어떤 뷰 주시겠어요? 저는 우선은 한 15만 원 정도의 주가 상승 폭을 드립니다. 이제 편입이 확정됐고 여기에 대해서 다음 이번 만기일이죠. 이번 만기일 때 편입이 되는데 그 구간 여기에 수급만큼 이제 패시브들이 선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15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뜨거운 온디바이스 AI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말 시장이 온디바이스 AI로 굉장히 좀 뜨거운데 특히나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전격 공개로 AI 시장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빠르게 좀 진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느낌입니다. 자, 내년에 인공지능 키워드가 생성형 AI를 넘어서서 이제는 온디바이스 AI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온디바이스 AI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사님? 우리가 기기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파생을 해서 서버나 데이터 센터를 거치지 않고 기기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서버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가 외면이 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의 서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실제 증설이 내년 타겟으로 이루어진 기업들이 있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파이가 함께 증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빠른 감들이 있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온 디바이스 기반으로 해서 실제 기기의 수요 창출과 함께 뭐 설계 자산이라든지 메모리 이쪽이 다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은 나타났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주가가 빠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준비할 시기가 왔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시대는 이제 오고 있지만 주가는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했으니까 조금 이제 경계감 켜야 되는 그럴 때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자 오늘의 종목에는 어떤 사인을 주셨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 그리고 퀄리테스 반도체인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의 고사인만 들어왔어요. 이상홍 이사께서만 이제 퀄리테스 반도체 고 신호를 켜주셨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부터 볼까요? 뭐 정말 연일 강한 시세 연출을 하면서 오늘 신고가 또 돌파를 했죠. 제주 반도체 굉장히 뜨거운데 두 분 다 역시나 이제 좀 둔화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는 제주 반도체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연간 영업이익으로 나올 수 있는 체력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뭐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더해져서 그 IoT 같은 경우가 확산이 된다 하는 베스트 케이스를 대입을 하더라도 한 300억대 후반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가장 베스트는 한 시가총액 4,500억 정도, 그다음에 중단 평균은 한 4,000억 정도, 이 정도 되기에 저는 스탑 사인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창환 부장께서도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제주반도체가 특히나 그 많은 종목들 가운데서도 제일 좀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네. 이유가 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필요한 거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 저전력을 필요한 그런 네.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핵심적인 게 뭐 그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LLW라든가 아니면 지금 DDR 그 램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게 이제 주로 그 제주 반도체에서 주로 요거를 설계를 하고 네. 또 이제 실제 그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도 뭐 상대적으로 좀 그 퍼가 뭐 10배 이하 정도로 최근에 형성이 돼서 좀 싸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탑픽으로 미는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그게 좀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고전력, 그 저전력, 저용량, 그 신뢰성이 그 디램에 해당되는 그 LPDDR2랑 그 LPDDR4X를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이게 네. 좀 모멘텀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제 저전력 반도체가 뭐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얘기를 한 걸 보면은 단기적으로 뭐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했고 하지만 또 글로벌 핵심 칩셋 업체의 신규 제품에 대해서 추가 인증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좀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모멘텀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사님? 주 매출처 부분이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매출 부분이 70% 이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온 디바이스로 인해서 기기 같은 경우에 수요가 창출이 되고 이 부분이 다른 장치로의 확산이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즉 성장의 중단 단계에서 중급의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매출 확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통신 장비의 주기까지 함께 체크가 필요합니다. LTE에서 5G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칩 매출이 증대됐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통신 장비의 주기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6G로 넘어가는 단계는 아직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통틀어서 봤을 때 우리가 주가의 특성 같은 경우는 뭐 선반영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목이 어느 정도 차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제 너무 좀 탄력 있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경계를 해보자. 제주반도체 두 분 다 스탑을 주셨고요. 자, 이어서 퀄리타스 반도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000원대 돌파 후에 좀 깊어졌던 낙폭을 다시 만회를 하면서 오늘 19% 또 급등이 나왔는데 이창환 부장께서는 지금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도 스탑 사인 주셨잖아요. 네. 비슷한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파운드리 뭐 핵심 파트너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그 반도체 IP 솔루션 개발 업체이고 그래서 뭐 칩셋 미디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뭐 텔레칩스랑 이렇게 비교돼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시장에 어떤 그 트래픽이 폭증하다 보니까 이런 그 초고속 인터페이스 IP를 주려고 하고 있는 동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핵심 기술인 그 SER 그 DS 이 통신 기술을 사실상 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좀 개발하고 있고 또 100기가의 그 SER DS IP를 좀 현재 그 개발하고 있어서 그 수혜주를 가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동사가 이제 그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서 파운드리 IP가 부족하다 보니까 동사의 IP를 채택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요. 제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좀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스탑 사인을 드린 겁니다. 네. 최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작년에 점유율이 20% 넘었다가 최근에 12% 정도이고 TSMC랑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어떤 장점이 그 턴키 수주 를 하는 게 장점인데 지금 그 삼성전자 갖고 있는 그 AVP 그 사업부가 다소 좀 패키징 쪽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패키징까지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퀄컴 것도 수주가 안 되고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랑 동행한다고 보는 퀄리타스 반도체를 일단 스탑 의견 드린 겁니다. 그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제 이성우 이사께서 라이징 스탁 종목으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갖고 오셨던 그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이사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이제 고사인 주신 거잖아요.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기술적 반등의 수준으로 대입을 했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기도 했었고 하다 보니 뭐 추가적인 상승 이 정도를 놓고 보는데요. 저항권은 3만 원대입니다. 그다음에 시가총액을 대입을 해봤을 때 3천억 중반, 3,500억 이 정도 수준은 오버페이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항권에 돌입을 했을 때는 차익 실현에 대한 대응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3만 원 가면은 차익 실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홀딩 고사인을 주셨지만 3만 원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 SDI, 에코프로 머티, 제주반도체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LIG 넥스원이 상승률 상위단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로봇 업체인 고스트 로보틱스의 지분 60%를 인수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또 어제 국제유가 급락 소식 속 8%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8% 급등,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조정이 나왔지만 시간에서 다시금 매수세 붙으면서 4%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TN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해성산업 우선주가 10% 그리고 9% 상승하면서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RPG 게임 론칭 소식을 전했지만 12%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아이톡시 시간에서 반발 매수세 올라오면서 4.6%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살펴볼까요?
네, 한국앤컴퍼니 최근 경영권 분쟁 이슈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죠. 시간에서 2% 하락하면서 21,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정치 인맥 테마로 급등한 범양건영 그리고 부국철강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범양건영 1.2% 하락세 그리고 부국철강도 1% 넘는 하락세 가져가면서 4,800원 선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카페24가 3% 가까운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구글로부터 투자 유치를 성공시키며 3거래의 급등세를 보였지만 시간에서 하락 반전하면서 3% 가까운 하락세로 28,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폐렴 이슈로 주목받은 웰크론 그리고 메가이CS 각각 9% 그리고 6% 상승을 했는데 시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2.4% 하락한 웰크론 3,575원에 지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중현 파트너 레고캠바이오, 이창환 부장 하이브, 이성웅 이사 YG 엔터테인먼트 가지고 오셨는데요. 블랙핑크가 불어온 엔터주로의 수급일까요? 지금 뭐 두 분께서 지금 엔터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먼저 한중현 파트너의 레고캠바이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라이징 포인트로 ADC 개발사는 강소중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그 레고캠바이오가 굉장히 좀 탄력이 좋은 모습을 보이던데 연속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전 좀 놀랐던 게 이 종목은 라이징 스탁이 한번 나왔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한 번도 생각보다 나오지 아무도 않았나요? 얘기를 안 하셔서 그래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아마 작년에 좀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ADC 이제 저게 이제 포인트인데 저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향체 약물 접합제 그러니까 A가 저 안티바디고 D가 드러그고요. C가 컨주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접합하는 이제 화학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향체랑 약물이랑 접합한다는 건데 이제 암세포에 반응을 하는 항체에다가 거기다가 약물을 이제 붙여서 그걸로 이제 몸에다가 주입을 하면 이제 그게 제가 한 여러 번 말씀드린 재료 중 하나가 카티 치료제 표적. 표적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좀 꿈의 그 치료제로 불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번 달 1일 날 그 에브비가 그 ADC 전문 기업인 이뮤노젠을 좀 큰 금액에 인수를 했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올해 그 M&A 중에서 가장 큰 M&A가 제 기억에 이제 그 화이자가 그 미국의 우리나라 시젠이 아니라 미국의 시젠이라는 기업을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60조 원 가까이에 인수하는 그런 이제 딜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은 저 ADC의 재료에 지금 다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ADC라는 그 이제 기술 자체가 희귀해지는데 오히려 반대로 글로벌 빅파마들이 M&A를 하다 보니까 그걸 하는 플레이어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에서 남아있는 곳은 가장 잘한다고 이제 소문난 이제 레고캠바이오가 좀 거기서 좀 밸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말고도 이제 레고캠바이오 자체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네. 거의 뭐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좋은 기업이다. 네, 어쨌든 오늘 설명해드린 포인트는 이제 짧게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가 올해 등장하지 않은 이유가 작년에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주가가 좀 오래 쉬어서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와서 또 생각을 해볼 부분이 이렇게 좋은 회사지만 또 주가가 탄력 없게 흘러내리면 어떨까 이런 좀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보세요? 지금 시총이 한 1.3조쯤 될 거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라면 그래도 중장기 방향성에 베팅을 한다면 네. 2조도 싼 밸류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정고점을 훌쩍 넘어가긴 하는데 그걸 단기간에 이제 달성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카티 치료제만큼 ADC라는 기술 플랫폼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2024년의 키워드는 카티 치료제랑 ADC 재료 두 키워드를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총 2조면 목표가는 얼마인 거죠? 시총 2조까지는 좀 보진 않아도 그래도 목표 주가 한 전고점 일단 6만 원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더 이제 거기서 열든지 말든지 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 6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창환 부장의 라이징 스탁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브 등장을 했는데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국내외 그 멀티 그 레이블 체제로 인해서 성장성이 강화가 되고 내년에는 이제 3개 이상의 이제 신인 그 그룹이 데뷔 예정이라서 BTS 군입대를 통한 그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가 잠시 좀 주춤해 있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투심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성장 스토리를 기대해 볼 만할까요? 네, 제가 그 하이브를 좀 우리 시간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좀 봤습니다. 그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BTS가 군입대는 되는 시점, 그리고 제가 6월 달부터 계속 추적을 하는데 실적 추정치가 되게 떨어지고 있어서 추정치가 올라오는 타이밍을 봤는데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수하기는 적절한 타이밍이라 보고 있고요. 동사는 이제 그 산하의 이제 인수라든가 합병한 그런 레이블에 있는 소속된 아티스트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그 멀티 레이블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BTS의 공백을 불구하고 뉴진스라든가 각 자체 보유하고 있는 IP라든가 글로벌 그 팬덤을 그 해외 인수한 그 IP들의 어떤 글로벌 팬덤이 성장하고 있고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충분히 지금 내년에도 전사적으로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에 3월달에 18 레이블 그 휴시 뮤직을 인수했고 11월달에 라틴 음악 시장을 위해서 그 엑자일 뮤직을 인수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변화된 IP가 동사의 실적을 전사적으로 성장을 이끄는데 내년에는 어떤 질적 성장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그 캐치아이, 그 다국적 걸그룹 캐치아이랑 그리고 플레디스의 신인 보이그룹이 예정이 되어 있고 지난 그 올해 10월달에 인수를 한 그 빌리프 랩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걸그룹 아일릿을 데뷔하고 하는데 여기 6인조 걸그룹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이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멀티 레이블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신인들이 런칭될 것 같고 최근에 그리고 위버스 샵을 통합을 하고 위버스 바이 팬즈를 정식 론칭을 하면서 서비스 고도에 들어갔고요. 그 위버스 내에서도 SM이 입점을 하면서 아티스트들이 더 늘어나면서 시장 내 입지를 좀 강화했다는 측면도 있고 또 내년에는 위버스 쪽에 입점한 아티스트가 더 증가를 하고요. 또 라이브 방송이라든가 콘서트 스트리밍 그리고 굿즈 판매 등을 통해서 실적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위버스 통해서도 지금 실적이 전사적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 지금 그림이 좋을 것 같고 BTS 군입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2025년도 6월에 복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3년 만에 어떤 복귀로 인해서 보복적 소비가 예상이 되고 2025년도부터 활동한다 그러면은 뭐 시장에서는 주가는 2024년도 말부터 주가가 움직일 거라고 좀 봐서 저는 장기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지금 하이브 물려 계신 분들은 좀 물타기도 괜찮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비중을 지금 늘려가도 좋은 시점이다. 그럼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좀 노리고 가볼까요? 네, 증권사 목표가가 30에서 36만 5천 원까지 있어가지고요. 그냥 30만 원까지는 무난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1차적으로 30만 원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제가 오늘 주가가 올라갈 거라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대략 241선이 23만 원 정도 라인이니까 종가보다 좀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그렇게 잡아보시겠고 손절가는 20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30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상홍 이사의 라이징 스타 YG 엔터테인먼트인데 이번 주에 뭐 블랙핑크 완전체 재계약 이게 이제 큰 호재로 좀 작용을 했잖아요.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보세요? YG엔터의 라이징 포인트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블랙핑크의 완전체 재계약 부분으로 실적 불안감이 해소된다는 점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우려감도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희가 어제인가 뭐 그제도 좀 언급을 했었는데 뭐 계약금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던데 얼마나 실적이 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세요? YG엔터의 전체 매출 기여도를 놓고 봤을 때 블랙핑크는 한 5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재계약 비용을 감안을 해보더라도 우리가 실적적인 측면이 내년에 책정이 된 거를 재계약의 상단으로 대입을 해봐요. 그랬을 때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한 800억대 초반 정도가 도출이 돼요. 이 부분을 이제 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커버한다면은 한 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도출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JYP 엔터가 받는 멀티플의 하단 15배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엔터주가 지금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한 20배 정도를 대입을 해봐요. 그랬을 네. 때는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1천억 원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상승에 대한 룸이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YG엔터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밸류가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 얼마 정도의 주가를 노려보세요? 현재 내년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800억 초반, 후반 이까지를 대입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는 시가총액 1조 4천억 원 목표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1차적으로는 목표가가 6만 7천 원, 우리가 중기 추세선의 반등까지를 놓고 봤었고 1조 4천억 원의 회복을 놓고 보면 2차로는 한 7만 6천 원의 오. 가격대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손절가는 4만 7,900원인데 전 저점 가격입니다. 이 부분은 도달할 가능성이 낮기에 큰 의미가 없고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확실히 엔터에 좀 불확실성들이 많이 거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1차적으로 6만 7천 원, 또 2차적으로 7만 6천 원, 장기까지 또 좋게 보시는 모습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한중현 파트너의 레고캠 바이오, 이청환 부장의 하이브, 이성우 이사의 YG 엔터테인먼트까지 만나봤는데요.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부장, 이성훈 글로온 파트너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호 플로우입니다. 미국 매드트로닉 인수 불발 소식에 2거래 연속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 반발 매수세 붙으며 1.3% 상승 주고 있고요. 4위는 Y바이오로직스입니다. 항체 신약 플랫폼 기업으로 지난 5일에 상장했는데요. 상장 후 4거래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가네요. 1.25%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 확인해 볼까요? 위지윅 스튜디오입니다. 영상 콘텐츠 기획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미디어 업체입니다. 외국인의 연속적인 순매수로 최근 흐름 좋은데요. 어제와 그제의 상승으로 오늘은 쉬어가며 약보합에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1%대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신규 상장 특례 편입 기준을 충족해서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이 확정됐다는 소식 장 마감 후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 전해지자 시간에서 거래량 붙으면서 2% 가깝게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위는 LIG 넥스원이 차지했습니다. 장 마감 후 연이어 공시가 나왔는데요. 신규 시설 투자를 통해 위성 레이저 체계 조립 시설 신축 계획을 발표했고요. 또 미국 로봇 기업이죠. 고스트 로보틱스 지분 인수 소식도 알렸습니다. 이 소식 전해지자 현재 상한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자칫 심심할 수도 있는 금요일이었는데 좀 아주 의미 있는 그 공시랑 이제 그에 걸맞는 주가 반응이 있어서 좀 내심 반갑긴 합니다. 그 LIG 넥스원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LIG 넥스원의 이슈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시청자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이제 미래의 주가는 우리는 오늘의 주가가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내일의 주가, 미래의 주가가 궁금한 건데 미래의 주가는 미래의 이익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에 상응하는 멀티플까지 곱하면 이익 곱하기 멀티플 를 곱하면 그게 이제 적정 주가가 나오는데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이제 이익은 이제 방산 산업에서 이익이 찍히죠. 그거에 대해서 멀티플, 즉 기대감을 얼만큼 반영을 해주느냐, 그걸로 이제 LIG 넥스원의 이제 그 주가와 시가총액, 밸류가 형성이 되는 건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 방산 섹터가 우리 이제 2020년, 2021년에는 되게 좀 핫했잖아요. 핫하고 좀 신선하고 그동안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가 새로 부각받으면서 그때 멀티플을 좀 높게 받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익은 높아지지만 오히려 이제 기대감은 좀 빠지면서 주가가 좀 계속 지지부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타개할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이익을 엄청나게 크게 높이거나 아니면 이제 기대감을 또 새로 부각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사업으로 여기서 이제 또 기대감을 새로 그 기대감 모멘텀을 붙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LIG 넥스원이 방금 그 말씀드린 세 번째 방법, 그러니까 새로 고스트 로보틱스의 그 지분 인수를 통해서 이제 이게
그 LIG 넥스원의 밸류에 어떻게까지 반영되는지는 제가 이제 추후에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기존의 방산 산업에서 좀 정체돼 있었던 그런 기대감을 로봇 쪽에서 새로 좀 틔우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을 좀 스터디를 많이 해봐야 될 것.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해보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 주가 더 기폭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체되어 있던 그런 방산 쪽의 기대감을 로봇으로 다시금 불을 지피는 그런 공시였던 것 같은데요. 밸류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럼 특징주 4위 Y바이오로직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새내기 주의 열풍을 이끈 주인공인데요. 상장 후 4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오늘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에서는 2%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네, Y바이오로직스도 좀 재밌는 종목입니다. 얘도 이제 그 장외 시장에서 좀 되게 핫했었는데 항체 신약 개발 플랫폼.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저쪽에서 ADC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항체 신약 결합체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좀 연관돼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상장했는데 얘가 조금 비운의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제 상장 당시 이제 딱 그 청약 당시에 그때 딱 파도 사태가 터져버리면서 이렇게 이익이 안 나온 이익 미실현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이 철저하게 외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사가 갖고 있는 맨파워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약단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완전 외면을 받으면서 심지어 개인 투자자들에게 외면까지 다 받은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장 후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당일 날은 거의 2배 가까이 한 80% 이제 공모가 대비 80% 가까이 떠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그때 이후로 많이 빠지긴 했어요. 많이 빠지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바닥 잡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상장이 이제 12월 5일 화요일 날 했거든요. 만약에 이때 좀 낮은 가격에서 상장을 했다면 그러면 이 정도면 좀 밸류 보고 들어가도 충분히 해볼 만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때 이제 높게 떠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Y바이오로직스는 얘가 주가가 좀 강한 이유는 그냥 단순히 수급적인 이슈일 뿐이지 얘가 지금 밸류가 싸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에는 항체 신약 개발 저 키워드를 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NC소프트 보겠습니다. 기대의 신작이 어제 출시됐습니다. 근데 신작이 발표된 이번 주에 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보통 게임주들은 신작 발표 후 오히려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작 흥행 속도에 따라서 재반등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NC소프트는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는 종목이긴 하죠. 이거는 진짜 주주분들께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NC소프트는 뭐 굳이 뭐 주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려도 그냥 월봉 차트 보시면 그냥 거의 뭐 통고 계산이죠. 근데 항상 NC소프트는 좀 그런 레퍼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신작이 나오기 전에는 갖은 기대감은 다 끌고 오면서 이번에는 다를 거다. 하지만 정작 막상 그러니까 NC소프트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리니지 그때 당시에는 되게 좀 혁신적인 게임을 떠나서 혁신적인 서비스였고 한국에서 그 전에는 없었던 그런 서비스였는데 그때 당시엔 기대감이 되게 컸었죠. 근데 그 아성을 NC소프트 스스로 못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게임들 뭐 리니지 모바일이나 아니면 그때 이후에 나온 게임들이 전부 다 결국 리니지의 복제 아니냐.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기업 입장에서 그때 리니지 당시에 이제 그때 유입됐던 유저들은 이제는 그분들이 다 이제 장년층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 유입됐던 청년층들을 지금 새로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지금의 청년층들에게 과거의 리니지의 DNA들을 계속 주입하는 일종의 그냥 복제형 게임은 그렇게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사도 좀 각성을 하고 좀 진짜 혁신적인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좀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중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 기술주 강세 강부하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사계지수가 0.1% 상승, 선전이 0.3%로 소폭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이 시각 현재 0.08% 소폭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요소에 이어서 화학비료의 원료로 쓰이는 인산 암모늄의 수출도 제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용량과 재고량을 감안할 때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입장인데요. 중국의 수출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비료 수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에 우리 시장에서 오늘 비료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는 미국의 11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약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현재 0.25% 하락한 16,000선 밑을 밑돌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연준이 주목하는 미국의 11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죠. 이번 주 공개된 ADP 고용보고서나 채용 공고 등 그간 누적된 긴축 여파로 노동시장에서는 냉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를 확인시켰습니다. 다만 어제 발표된 실업지표가 예상을 밑돌면서 시장은 오늘 발표된 고용보고서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